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결혼이 저한테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형편 탓에 직장을 다니면서 일만 하면서 30을 훌쩍 넘겨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변변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숙맥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은 남친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즐기면서 사랑을 속삭일 때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남자들과 어울려 연애를 하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건 꿈도 꿔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허무하게 보내고 30대에 들어서서 남편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지만 저희들의 결혼에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인사를 드리러 가서 첫 대면을 했을 때부터 제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무시하셨어요. 몇 달 동안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에게 매달린 끝에 간신히 허락을 받아냈지만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인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면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헤어지고 돌싱이 되었어요. 가장이 파탄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온갖 멸시와 구박을 일삼은 시어머니의 영향도 아주 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깨지는 것만은 막으려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비참한 상처만 아는 채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독하게 저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남편이 제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정리가 되지 않고 두서없는 글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집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아버지는 엄마 모르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기에게 다른 여자가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엄마가 나중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제게 들려줬던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와 동거녀를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두 여자와 같이 살겠다고 했답니다. 엄마의 시부모님들도 모름지기 남자란 능력이 되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드셨다고 해요. 명백한 불륜이었고 바람을 피운 것이었지만 엄마는 바보같이 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고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를 남편으로 받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시댁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여자가 남편에게 맞선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임신한 엄마를 혼자 두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집에 들려서 생활비만 주고 가셨다고 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아버지의 동거녀도 임신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두 여자 모두 아버지의 애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동거녀에게 더 애정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되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버지는 애를 낳은 동거녀의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애가 나올 것 같으면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너무 서러웠지만 진통이 시작되자 외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겨우 병원으로 가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은 저를 낳고 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자 아버지와 조부모님은 엄마를 쫓아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은 아버지에게 계속 두 집 살림을 하지 말고 엄마와 이혼하고 갈라선 다음에 동거녀와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조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엄마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사는 거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나오고 서연이 쫓아내지 말아요. 참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애까지 낳은 아버지가 조강지처인 엄마한테 큰 소리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거죠. 엄마가 먼저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고 화를 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엄마는 이혼은 못한다고 애원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러게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아버지가 워낙에 아들을 원하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장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려. 아버지는 엄마와 젖먹이었던 저를 쫓아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차갑게 부는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안고 처량하게 친정으로 가야 했죠. 제가 철이 든 다음에 엄마의 신세 한탄을 듣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어요. 엄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엄마가 아버지를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데 왜 큰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쫓겨났어? 아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법이야. 전부 우리 집 돈 없고 힘이 없었던 탓이야. 아버지의 집안은 돈도 많았고 농협의 조합장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하고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유지였다고 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 외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어서 사위의 불륜과 시댁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엄마에게 부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외할아버지는 감히 따지고 들 생각도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고 했어요. 엄동설안의 외손녀와 함께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쫓겨온 엄마를 외할머니는 눈물로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로 엄마 밑에서 어렵게 자라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게 모든 정성을 들이면서 키우셨어요.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심이 커지자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버릇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살뜰하게 저를 보살피시면서 제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엄마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지만 엄마가 아버지와 친가의 어른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시달림을 당했다는 걸 안 뒤에는 엄마를 이해하고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저는 대학을 가는 대신에 취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연아, 요즘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대학은 나와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 나처럼 못 배워서 남자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대학은 가야 한다. 등록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엄마는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바꾸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은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았고 장난감 완구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입사원인 저는 신제품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사팀의 직원은 발령을 내면서 저를 딱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주세현 씨는 신제품 개발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네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그런 곳에 발령을 내게 되어서. 그 직원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가 왜 미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직 회사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던 저는 신제품 개발팀이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곳이라서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서에는 회사 안에서 악명이 자자한 아주 또라이 같은 부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은 그 부장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 부장 그 자식은 완전 미친놈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신입사원인 서현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면서 결혼이 생겼어요. 다른 부서에서 차출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서현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인사팀 직원은 전임자가 왜 그만두었는지 말해주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 부장이 주는 업무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정 부장은 업무에 한번 꽂히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낮 없이 부하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했어요. 휴일도 없이 수시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느닷없이 회사로 호출을 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휴일이어서 그의 연락을 피하기라도 하면 바로 찍혀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여서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기처럼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일하기를 강요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신입사원은 그런 철저한 원칙주의자 밑에서 일을 배우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설레임과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안고 신제품 개발팀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조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멀뚱하게 서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새로운 팀원이 보낸다고 하더니 그게 너구나? 이리로 와. 제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제게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그 사람이 정부장이라는 걸 깨닫고 그의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햇병아리구만. 다른 부서 경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신입도 괜찮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이 부서 팀장이야. 말 놔도 되지? 아, 네, 그럼요, 부장님. 저기 가장 구석에 있는 책상이 네 자리야. 10분 뒤에 회의실로 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브리핑 해줄 테니까. 제가 회의실로 가자 부장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완구들과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완구들을 비교해놓은 문서야. 그리고 이건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해외 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와 분석들이야. 그리고 이건 팀장은 책으로 따지면 10권도 넘을 것 같은 분량의 자료들을 제게 주고 오늘 중으로 모두 읽고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장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 분량이면 전부 읽는 데만 해도 사흘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부장에게 물었어요. 저 부장님, 이거 오늘 중으로 전부 읽으라고 하셨나요? 그러자 부장은 씩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책 10권도 넘는 분량의 자료를 하루 만에 다 읽으라니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었는데 부장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니, 다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보고서를 써서 퇴근 전까지 제출해. 네? 저는 그야말로 벙찌고 말았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읽고 보고서까지 쓰라니 정말 이 인간 미친 거 아니야? 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망연하게 서 있다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제 자리로 가지고 온 다음에 문서에 얼굴을 파묻고 빠르게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나가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전 점심 식사도 건너뛰고 문서를 읽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처음 부서에 배치가 되면 동료들과 인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나 업무 현황을 파악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엄청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니 전 마음은 급한데 문서의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시간은 왜 그리게도 빨리 흘러가는지 문서를 3분의 1도 못 읽었는데 벌써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초조해져서 시계바늘을 꽉 묶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짧은 줄을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전 첫날부터 야근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공식 퇴근 시간인 6시가 지났는데도 저희 부서 직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시가 넘어서자 한 사람씩 문서를 가지고 부장의 자리로 갔습니다. 부장은 직원들이 가져온 문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그래 됐어. 그럼 내일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도록 해. 좋아, 퇴근해. 직원들은 하나씩 줄을 서서 부장의 퇴근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자리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윽고 8시가 되자 사무실에는 부장과 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속독법이라도 익혀둘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문서를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서를 모두 읽고 나니 9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보고서를 써서 다른 직원들처럼 부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첫날부터 철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임자가 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왔는지 알 것 같았고 일벌레 같은 부장이 무서워졌어요. 그때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했어? 아직도 못 끝낼 거야? 네, 문서 파악은 완료했는데 이제부터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보고서 완료할게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부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퇴근하라고 했어요. 보고서 작성은 내일 출근해서 하도록 해. 첫날부터 지독하게 부려먹는다고 네가 마음속으로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 부장은 퇴근을 허락해 주었고 저의 길었던 출근 첫날은 마무리되었어요. 다음날부터 저는 부장에게서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을 지시받았고 부장이 정해준 완료 시한에 업무를 마쳐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매일 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모두 정해진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서 연장 근무를 당연하게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까지 반납하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서의 분위기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부장이 워낙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 저희 부서는 회식도 없었고 업무 중에는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장이 공동 프로젝트를 주게 되면 팀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역할 분담은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부장이 없는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는 부장에 대한 뒷담화를 몰래 할 수가 있었어요. 정 부장 저 자식은 일을 못해서 죽은 조상이 있는 모양이야. 내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또라이 같은 인간들 많이 봤지만 정 부장 같은 지독한 별종은 처음이야. 저보다 입사 2년 선배인 최 대리는 틈만 나면 부장에 대한 욕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는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5년이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부장이 없을 때는 그에 대한 험담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부장 앞에서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찍소리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그가 지시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해냈어요. 그런 반면에 주희 언니는 부장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른을 바라보는 여직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디어 개발을 같이 한 게 인연이 되어서 저와 가까워졌고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매일같이 욕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괜찮은 남자만 만나면 거지 같은 회사 당장 때려치울 거야. 주희 언니는 정말 전형적인 직장 여성의 표본 같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부장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게 지내면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나자 저는 신입 딱지를 떼고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희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은 남자와 몇 달 동안 썸을 타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서에 결혼이 생기자 며칠 뒤에 새로운 팀원이 저희 부서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도 제 경우처럼 막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저희 부서 발령이 난 겁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는 저희 부서에 오자 씩씩하게 인사를 했지만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앞으로 그의 앞에 펼쳐질 고달픈 생활이 걱정이 되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장은 첫날부터 그를 마구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는 일마다 실수를 저질러서 부장에게 완전히 찍히게 되었어요. 야, 너 바보 맞지? 제품 판매 실적이 하나도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워낙 약해서요. 이건 그냥 더하고 빼는 산수야. 넌 계산기도 못 두드리냐? 제가 딴 생각하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수를 했으면 한 거지. 한 거 같은 건 또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흐리멍텅한 거야.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알았어? 네, 부장님. 그는 부장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질책을 받고 기가 죽은 모습으로 책상에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부장에게 불려가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희 팀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주 대단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겨우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 뒤에도 실력이 없으니 집안에서 아무리 밀어주려고 해도 내노라는 대기업에 꽂아 넣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 임원과 연줄이 닿아서 특채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었지만 그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백을 동원해서 입사했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자 부장은 제게 그를 교육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서연아, 네가 성우 좀 맡아서 가르쳐라. 저런 고문관은 내가 처음 본다. 고문관이란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평사원이 아니었고 대리로 승진을 한 터라 부하 직원인 그가 업무를 제대로 해야 저도 편했기에 그가 맡은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면서 일을 가르쳤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아주 착했어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상사인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면서 예의를 갖췄어요. 3개월 동안 가르치자 그는 어느 정도 혼자서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조대리님 고마워요. 덕분에 일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어요. 보답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저녁 살게요. 그날은 부장이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퇴근을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금요일이었어요. 불금에 저희들의 정시 퇴근을 가로막는 부장까지 없으니 모처럼 6시 칼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 저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회식조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술을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저희들은 기분 좋게 취했는데 그는 제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 처음부터 서연씨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부장님이 서연씨한테서 일을 배우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정도로 흥분이 되었거든요. 저 서연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순진하고 착한 그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건 여자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날부터 그는 매일같이 제게 문자와 톡을 보내면서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래도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손편지까지 써서 커피나 음료수와 함께 제 책상 위에 놓아두었어요. 그의 유치하고 귀여운 애정 공세는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고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사귄다는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서 직원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부장이 저희들을 호출을 했어요.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사귀는 거 좋아. 나 부하 직원의 사생활까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하지만 연애를 핑계로 업무를 게을리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부장은 매의 눈으로 저희들을 감시했고 우리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부장이 은근히 저희들의 교제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당된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부장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남은 일은 내일 해. 오늘만 날이야. 빨리 성화하고 같이 퇴근해서 좋은 시간 보내. 대신 다른 직원들한텐 비밀이야. 업무에 관해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한 부장이 은밀하게 저희들의 연애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교제를 한 뒤에 남편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곧 시댁에 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시댁에는 언제 갈 거야? 빨리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야, 엄마가 자기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고 있어. 내가 계속 설득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 남편의 집안은 아주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희 팀에 왔을 때 떠돌았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남편의 아버지가 저희 회사 간부와 연줄이 닿아 있어서 특채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친가나 외가 모두 해외 유학을 기본으로 마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만은 예외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고 유학은 고사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에도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기업의 연구원을 하거나 대학 강단에 선 사촌들과는 늘 비교를 당했고 그들에 대한 열등감이 무척이나 시달렸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집이 워낙 세고 커리어우먼답게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서 제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걸 말을 듣고는 절대 저와 결혼시키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호야,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니? 결혼이란 당사자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것보다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나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남편은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는 법이 없는 시어머니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엄마 허락을 받아낼 테니까. 남편은 제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꼭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불행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만 만나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어머니가 우리들 결혼 허락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 만약 어머니께서 허락한다고 해도 결혼한 후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될 게 뻔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포기하자.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절대 당신 포기 못해.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꼭 당신 아내로 맞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남편도 고집은 대단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확실하니 전 그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야, 됐어. 엄마가 자기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 이제 됐어. 남편은 마치 결혼 승낙을 얻어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워낙 간곡하게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면접을 보고 며느리로 취직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게 자기 카드를 내밀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이야. 엄마한테 눈도장 확실하게 찍어야 돼. 그러니까 미용실도 다녀오고 옷도 세련된 걸로 한 벌 맞춰. 하여튼 화사하게 꾸미고 와. 우리 자기는 워낙 바탕이 좋으니까 조금만 꾸며도 엄마 마음에 쏙 들 거야. 알았지? 화이팅! 남편이 잔뜩 흥분한 모습을 보자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되었어요. 여자라면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은 긴장되고 떨리게 마련이지만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호감을 주어야만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주말이 되었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남편을 만나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었습니다.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공원처럼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한참을 걸어가자 본체가 나타났어요. 1층의 넓은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아줌마가 차와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시아버지는 그래 어서 오너라 편히 앉아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지만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풀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저희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하신 다음에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결정을 시어머니에게 미루고 자기는 쏙 빠지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아마 성화한테서 들었을 거야. 나 이 결혼 반대야.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내가 널 만나자고 했다고 마음이 바뀐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 만나보니 얼굴은 제법 반반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내건 조건을 네가 받아준다면 성화 결혼하는 거 허락하마. 그 순간 저는 감고 있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조건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전부 받아드릴게요. 저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올 기세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저는 대단한 예물을 준비하라거나 아니면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킬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2년 안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펀드 매니저인 자기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어려울 것도 없는 간단한 일이라서 저는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거래였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인상이 아주 날카롭게 보인다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네 시어머니 인상이 무척이나 날카롭더라. 고집도 보통이 아닐 것 같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전부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 여자 같아. 기가 엄청 센 여자인 게 분명해. 결혼하면 며느리인 너를 아주 종처럼 부리면서 상전 노릇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부딪혀 봐야지. 처음에 힘들어도 내가 정성을 다하면 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저는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견뎌낼 자신이 있다고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분가시켜서 따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회사는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는 내 사무실로 출근해라. 시어머니는 저를 비서로 쓸 계획이어서 집안일을 할 도우미까지 고용해 놓으셨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제법 넓어서 회의실과 상담실, 휴게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비서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일이 뭔가요? 혹시 사무실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그런 일인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어요. 내가 그런 하찮은 일을 시키려고 널 며느리로 들인 줄 아니? 넌 그냥 나를 따라다니면 돼. 시어머니는 한동안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소개해주는 중요한 고객들과 안면을 튼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펀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능력을 인정받는 시어머니 밑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배우고 돈이 많은 중요한 고객들과 안면을 트고 지내면 나중에는 모두 제 인맥이 되는 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겉으로만 저를 쌀쌀맞게 대하고 있었지만 저를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혹하고 쌀쌀맞지만 속마음은 아주 따뜻한 제가 다녔던 회사의 정부장 같은 스타일이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며 어디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중요 고객들은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물급 재력가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시어머니의 중요 고객들과는 대부분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는 혼자서 고객 관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고객들을 사로잡아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내서 시어머니가 나를 확실하게 며느리로 인정하도록 만들자 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고객 관리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뵙겠다고 말하자 그는 흔쾌히 회사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비서들은 저를 야릇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차를 내주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어서와요. 이쪽으로 앉지. 그는 저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더니 제 옆에 딱 붙어서 앉았습니다. 그는 슬며시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색을 하면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서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제 몸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최 전무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앞으로는 함부로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허, 우리 둘뿐인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 하던 얘기는 마저 해야지. 그는 제 손을 잡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고 저는 아무리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도 이대로 나가버리는 건 고객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은 다시 제 몸을 더듬었고 저는 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연달아 벌어졌어요.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알부자로 소문이 난 고객을 만나러 그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는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중반이었어요. 그는 제게 거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가 한참 동안이나 욕실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으려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저를 앉혀놓고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게다가 알몸에 대형 타월만 한 장 걸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어서 옷 입으세요. 뭐 어때? 소윤양도 곧 다 벗을 거면서. 네?
뭐라고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침실로 들어가자고. 그는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로 놀라서 황급히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오피스텔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이거 뭐야? 정 여사가 했던 말하고 틀리잖아.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곧 시어머니와 돈이 많은 중요한 고객들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비밀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는 남자 고객들마다 접대부 취급하면서 함부로 제 몸을 더듬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곤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투자자들과 전화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네, 아니에요. 약속이 틀리다뇨. 그럴 리가 있나요? 최 사장님이 처음부터 너무 거칠게 들이대니까 그 아이가 놀래서 그랬던 거죠. 네, 그래요. 여자는 원래 부드럽게 살살 달래가면서 접근해야죠. 그렇죠. 하여튼 이번 토요일에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럼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토요일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뭘 확실하게 한다는 걸까? 최 사장이라면 얼마 전에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고 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영감이었어요. 그러자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시어머니가 나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해서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받은 문자 내역을 들여다보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정여사, 파트너 소개해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 난 정여사가 젊은 년으로 소개해준다고 해서 5억 더 투자했잖아. 투자자는 시어머니에게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파트너를 소개해달라고 보챘고 시어머니는 그런 투자자들을 상대로 저를 점찍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자기 일을 도우라고 했는데 머리를 써서 도우라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준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몸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들더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제가 착각을 했을 거라고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는데 시어머니는 저의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오피스텔로 가서 최 사장 만나라. 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됐으니까 너는 그냥 최 사장 기분만 맞춰주면 돼.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며느리를 접대부처럼 취급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치밀어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몸이나 파는 접대부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자들을 만나서 만족시켜주라고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화가 나서 발악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했어요. 너처럼 근본도 없고 집안에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내세울 게 몸뚱아리밖에 더 있어? 당장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뭐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애비 없이 자란 년이라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고 버릇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구나.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지. 이제 1년 남았어. 그 안에 임신을 못하면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천하의 막대 먹은 년 같으니.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애를 가질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투자자들과 은밀하게 맺은 더러운 거래를 지키기 위해 제 몸을 바칠 생각은 조금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임 검사를 같이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난 누구보다 정상이야. 당신이 정신적으로 임신에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래. 아직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면서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던 1년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자 저는 더 초조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뜻밖의 우편물을 받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관할 보건소에서 남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우편물을 뜯어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은 정관 보건 시술비 지원에 대한 안내문이었어요. 정관 수술을 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건 시술을 받으면 국가에서 시술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시없는 수박이 된 남편과 임신을 하겠다고 밤마다 애를 쓰면서 관계를 한 제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탈해졌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남편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계속 매달리자 저를 만나보기로 했고, 저를 만난 다음에 한 가지 엄청난 업무를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30 초반의 젊은 제 몸을 이용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들을 만족시킨 다음에 투자를 받아내고 2년 안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남편에게는 정관수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수술을 받았고 2년 동안 저를 투자자들의 놀이객감으로 돌리다가 임신을 못하면 쫓아내버리고 남편을 내연녀와 재혼시킬 계획을 모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고 저는 남편이 한 말을 녹음해 두었어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내연녀를 소개해 준 것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이혼의 사유로 인정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강하게 꾸짖었고 위자료 외에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는 법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도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몸종처럼 부리면서 제게 많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왜 결혼을 했냐고 말이에요. 제가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성격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국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지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제 결심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는 시어머니가 제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만 좋으면 그런 것이 무슨 대수냐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이 날 지경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도 세상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입지 전적인 인물이셨어요. 흔히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성공한 사업가셨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자 아버지는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할아버지는 늘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눈에 심한 황달이 생기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간암 말기라는 날벼락 같은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의사는 너무 늦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사를 붙잡고 제발 남편 살려달라고 매달리셨다고 해요. 그러자 의사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수술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수술해봐야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스레 돈만 날리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수술비 마련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게 다 빚이야,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울고불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수술을 받자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의 항소고집을 이기지는 못했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공통점은 내가 죽어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3개월 후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할아버지를 본 아버지는 반드시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적인 수완이 아주 좋은 유능한 사업가셨어요. 청년 시절부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아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손을 댄 사업은 모두 성공했기에 주위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업의 귀재라고 불렀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장판에서 리어카를 끌며 물건을 배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노점상을 거쳐 시장에 점포를 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특유의 사업가적인 감각과 성실함으로 중심가의 빌딩에 가게를 차리셨고 여러 군데 지점을 내셨고 나중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직접 생산하는 공장도 차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법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이 하는 사업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증거이니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를 찾아와서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사업에 대해 조언을 구할 때면 아버지는 늘 항상 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 돈 냄새가 나는 곳엔 좋은 투자자보다 사기꾼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법이야 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에게 접근해온 사기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모두들 여러가지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내려고 했지만 조심성이 아주 많은 아버지는 사업에 투자할 때도 신중했고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은 엄마가 친구와 같이 어떤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그 회사에 투자를 하자고 하셨어요. 사업 아이템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몇 년 뒤에는 대박이 날 게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그렇게 좋은 사업의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없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셨어요. 얼마 뒤에 아버지는 자신이 알아본 결과 그건 대박이 날 아이템이 아니라 아주 쪽박차기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찾아서 분석하셨고 그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도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서 무척 아쉬워하셨는데 며칠 뒤에 아버지 말대로 그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엄마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투자를 했다면 큰 손해를 입을 뻔했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투자에 대한 말을 아버지에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장사를 하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갔고 뭔가를 사고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 것에 아주 밝았고 소질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고서나 문제집도 절대로 제 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요. 학교 친구들에게서 필요 없는 문제집이나 책들을 무료로 기증받아서 중고서점에 들고 가서 팔았고 그 돈으로 새 책을 사곤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나름대로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간단하게 온라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손으로 만든 수제 액세서리들을 사고 파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제법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만든 목걸이나 귀걸이 그리고 팔찌 같은 것들만 팔았는데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저는 역으로 다른 블로그를 다니면서 손재주가 좋은 여성들이 만든 액세서리를 사들여서 온라인으로 팔아주었고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액세서리 생산 하청을 준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2년 뒤에 전 온라인 쇼핑몰을 미련 없이 접어버렸습니다. 제 사업의 신조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 그리고 물 빠지면 미련 없이 철수한다. 고집 부리고 버티면 망한다 였어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겁니다. 저는 역으로 물건을 직접 들고 시장이나 가게를 찾아가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화장품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에 취업을 해서 상품 기획자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판매 기획과 구성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홈쇼핑용 화장품 상품 기획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품 기획을 맡은 홈쇼핑 방송에 프로듀서였어요. 남편과 저는 수시로 만나서 제품의 컨셉과 상품 기획이나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들은 친해져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맡은 일에 대해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전화통화가 길어지면 남편은 유경씨 아무래도 전화로는 자세하게 의논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만나러 나갔고 거의 밤이 새도록 방송 컨셉을 의논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홈쇼핑을 하면서 홈쇼핑 판매용 화장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 이면에는 남편의 아낌없는 지원이 숨어져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뒤에는 저는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만의 매장을 차려서 독립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화장품 매장을 차려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날카롭고 깐깐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를 물으셨어요. 화장품 매장을 오픈했다고 들었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거니? 저는 이제 개업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대답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얼마는 벌겠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냐?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지? 네? 어머니, 몇 년 뒤에는 모를까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된 수준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기대에 차 있던 시어머니는 실망을 하셨는지 심드렁하게 그래, 난 또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연매출이 억대는 되는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셨어요. 전 처음에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수입을 물어보는 시어머니가 돈이나 경제적인 개념이 확실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시어머니는 돈을 너무 밝히는 분이었어요. 특히 며느리인 제 돈은 마치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전 시어머니에게서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며 예단에 대한 목록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놀라기는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품과 예단이 너무 많았고 모두 고가의 제품들만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아니 너희 시댁은 며느리를 봉으로 아는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안 써돈, 혼수와 예단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좀 했으면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사돈하고 며느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보내드린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엄마가 작성한 혼수 목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일그러지시더니
참, 제가 듣기에 사돈댁 형편이 제법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혼수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들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제가 드린 목록대로 준비해주세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는 기분이 상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협상을 하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한 발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와 혼수 협상은 보기 좋게 결렬되었고 엄마와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는 제게 이건 정말 사돈집 기둥 뿌리를 뽑아먹겠다는 거 아니냐. 나는 네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교양머리 없이 말도 함부로 하고 너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원래 혼수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시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법이라 생각했고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러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철없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제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제가 오픈한 화장품 매장은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그 백화점은 나름대로 돈이 있는 상류층 여성들이 주로 오는 곳이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고급 브랜드 중심으로 화장품을 팔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는 곳에는 어디나 그렇듯이 꼭 직원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려고 드는 저질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돈이 좀 있는 상류층일수록 갑질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 법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매장 직원의 급한 호출을 받고 매장으로 달려갔더니 중년의 여성이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미 한 여직원은 그 여성에게 뺨까지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뺨을 맞은 여직원은 매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여성은 당신이 사장이야?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쓰지도 않은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하겠다는데 사람을 거지 취급하면서 못해주겠다는 게 말이 돼? 교환 필요 없고 당장 환불해줘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 고객은 절반 이상 쓰던 제품을 가지고 와서 다른 걸로 교환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직원이 분명히 일주일 안에 오면 교환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가지고 오면 교환이 가능하지만 제가 보니 벌써 많이 사용한 뒤였어요. 그러니 직원들은 당연히 교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여성은 화를 내면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죠. 전 이 진상 고객은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 전 쓰던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건 몰상식한 짓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진상 고객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가 제가 진짜로 112에 신고를 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을 바꾸더니 슬며시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희 매장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저와 직원들을 언니라고 부르며 친한 척하면서 샘플로 내놓은 제품들만 사용하고 그냥 가는 얌체 같은 젊은 여성들도 있었고 한참 동안 매장을 돌아보면서 직원들이 한눈을 팔면 물건을 슬쩍 집어들고 가버리는 손버릇이 좋지 않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고객들이 매장에 오면 저와 직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녀들의 행동을 감시해야 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어요. 거기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해서 일을 마치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에 분가를 해서 따로 살면서 전 시어머니의 간섭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집으로 좀 와야겠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내일 내 친구들하고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음식이며 준비를 좀 해줘야겠어. 전 그런 일은 도우미를 불러서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전 일을 마치고 피곤했지만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친구분들과 모임을 할 준비를 모두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집안 꼴이 왜 이러냐고 라고 하면서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집안이 너무 더럽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면서 당장 청소를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가게 운영하면서 살림을 하려니 아주 힘들다고요. 그리고 저희 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가 쓸데없이 간섭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날카롭게 변해서 뭐? 쓸데없이 간섭을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네가 내 상전이냐? 어머니, 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됐다. 난 널 위해서 도와주려고 자주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데 넌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아주 못마땅하구나. 그래, 내가 다시는 이 집 구석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셔서 시댁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이처럼 토라져서 열흘이 넘게 저랑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어요. 전 시어머니 용돈을 두둑하게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서 돈을 주면서 어머니,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어머니 기분이 상하게 해드렸네요. 이거 받으시고 기분 푸세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돈을 받고는 금세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돈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시로 제게 용돈을 요구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제게 문자를 보내서 사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면 한동안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매장은 목이 아주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그 자리에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문제는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는 제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새로 오픈한 매장이 아주 대박을 친다면서 아주 좋은 일이다. 원래 좋은 일이 생기면 식구들끼리 성과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매달 용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걸로 시어머니와 말싸움하기는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 손아리 시누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하는데 공부와 취업에는 별반 흥미나 관심이 없었고 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만 했어요. 그래도 졸업을 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제게 와서 제 매장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 나 그동안 놀기만 했는데 언니 매장에서 알바하면 안 돼? 곧 졸업인데 사회 경험도 할 겸 알바 자리가 알아보는데 이왕이면 언니 매장에서 하면 좋잖아. 마침 저도 새로 오픈한 매장에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알바를 하게 해주었고 시급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전 몇 달 동안 시누이는 일을 곧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시누이는 딴짓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다른 직원이 제게 와서 시누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저도 오래 참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은경이 있잖아요. 걔 사장님 자리 비우면 자기도 몰래 나가서 한참 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는 근무 시간에 몰래 외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없으면 친구들을 매장으로 불러서 샘플로 내놓은 비싼 화장품들을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주는 사은품도 친구들에게 막 퍼준다고 했어요. 직원은 시누이를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시누이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냐고 하면서 직원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전 시누이를 불러서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했다고 변명을 하다가 제가 계속 추궁하고 CCTV 같은 증거를 보여주자 시누이는 직원이 한 말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전 화가 나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친구들 불러서 흥청망청 인심 쓰면 잘라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잘못했다 말했고 전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서 다짜고짜 제게 너 은경이한테 욕을 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렸다면서 네가 사장이라고 신우이한테 갑질을 해?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막대 먹었구나.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전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신우이가 잘못을 해서 주의를 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다그쳤어요. 닥쳐. 이제 너 나한테도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구나. 세상에 아주 돈 좀 만진다고 시대 갈 길을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돈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했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주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이번에는 또 얼마를 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시어머니 때문에 불면증과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제 고민을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도 당신이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외롭다 보니 자꾸 당신을 귀찮게 하고 딸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편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은경이가 직장을 잡으면 엄마도 당신한테 돈 달라는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를 해 라고만 했어요. 남편도 결국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확 달라지셨어요. 제게 잔소리를 하는 일도 없었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늘 웃고 다니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긴 겁니다. 그건 제게 좋은 일이기도 했고 나쁜 일이기도 했어요. 먼저 좋은 점은 시어머니가 새로 생긴 애인 덕분에 기분이 좋으셔서 제게 잔소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나쁜 점은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수시로 손을 벌리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애인과 여행을 가는데 경비를 마련해 달라느니 계절이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느니 하면서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그때마다 지갑을 열어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시댁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돈이 필요하면 늘 제게 손을 벌렸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은행도 아닌데 수시로 제게 돈을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매달 용돈은 제가 충분히 드리잖아요. 예, 나한테 돈이 어딨니? 넌 매장을 2개나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 돈 있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어머니한테 왜 돈이 없어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꽤 있다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죽은 시아버지 유산에 네가 왜 관심을 가져? 이제 보니 너 돈독이 단단히 올랐구나. 유산이 얼마든 넌 신경 끄고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이나 가져와 라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란 식이었어요. 전 홧김에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집안에 돈을 쌓아놓고 매일 저한테 손을 벌리세요? 제가 호구로 보여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감히 버릇없이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냐고 하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돈 좀 있다고 시댁을 하찮게 보는 너 같은 건 맞아도 싸. 전 돈 주고 뺨까지 맞으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저의 싸늘한 냉전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혼은 배우자 간의 문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고부 갈등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깨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호구로 생각하고 은행에 현금 지급기 정도로만 본다면 정말이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도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무조건 제게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다 시어머니가 토라지면 돈을 주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면서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먼저 냉전 상태를 깨고 백기를 투항해온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내가 만나는 분이 새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시네.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업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사업 자금을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구나. 역시 또 돈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억 단위의 사업 자금을 제게 요구하셨어요. 전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앞으로 네 시아버지 될 분이다. 그러니 가족한테 그 정도 투자도 못하니?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그분과 재혼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거절은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시어머니는 그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나이가 있는지라 거창하게 결혼식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상견례 겸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걸로 했어요. 전 그때 시아버지를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선하게 보이는 얼굴에 풍채도 좋아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남자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20대 청춘 데이트를 하듯이 연신 웃으면서 시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전 식사 자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넌지신 눈치를 주었어요. 넌 꼭 이런 자리에서 그런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니야, 이제 한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주로 고철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 공장들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고물상에 들어오는 고철들을 모아서 중국에 파는 일인데 중국에서 고철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서 사업은 괜찮게 된다고 하셨어요. 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줘서 깊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재혼생활을 시작하셨고 늦은 나이에 깨가 쏟아지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오로지 시아버지와 붙어 지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 특성상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의 절반은 중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 시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는 보름 동안 중국에 출장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백화점 매장에 잠시 들렸는데 매장 안에 노년의 남녀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시아버지였어요. 전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매장 밖에서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여성을 지켜보았어요. 둘은 아주 다정하게 팔로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화장품을 골랐어요. 그때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고 시아버지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전 급히 다른 의류 매장의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우연히 시아버지는 제가 숨어있는 진열대 앞으로 오더니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어이 조사장, 그래 어떻게 돼가고 있어? 준비는 잘 되고 있지? 그래 걱정하지마. 내가 이번에 잡은 호구년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돈이 제법 있어. 그래 저번에도 사업한다는 핑계를 대니까 2억을 그냥 주더라고. 이번에도 그럴듯하게 맞춰봐. 몇 억 더 뜯어내야지. 그래 젠장 난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인연이 워낙에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 방법이 없잖아. 지금도 중국 간다고 거짓말하고 마누라랑 같이 쇼핑 나왔어.
그래, 며칠 뒤에 보자고 라고 하더니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전 뒤통수를 쇠망치로 수없이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이럴 수가. 시아버지의 전화통화가 사실이라면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에게는 엄연히 본처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가 아내와 3년 전에 사별한 호랍이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제 매장에서 쇼핑을 마친 시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매장을 나와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전 매장으로 들어와서 직원에게 시아버지와 같이 온 여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직원들은 둘이 자주 저희 매장에 온다고 했어요. 특히 여성은 단골 손님으로 혼자서도 자주 와서 화장품을 사간다고 했어요. 전 직원에게 그 여성이 매장에 오면 제게 알려달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성이 혼자 매장에 왔다고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주로 일을 보는 다른 매장과 백화점 매장은 거리가 멀지 않아서 10분 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제가 갈 때까지 시간을 끌라고 말한 다음에 백화점 매장으로 갔습니다. 전 그 여성에게 웃으며 다가가서 제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단골 손님이신데 고마움의 표시로 차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아주 좋아했고 저는 그녀를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캐냈어요. 그러다가 그녀의 남편, 즉 제 시아버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돈을 잘 버시나 봐요. 제가 직원들에게 들으니까 오셔서 늘 고급 제품만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휴, 돈은 잘 가지고 오는데 나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사업한답시고 설치다가 싹 다 말아먹은 뒤로는 이상한 인간들하고만 어울리더라고. 근데 돈은 잘 주니까 난 상관 안 해. 남자가 돈만 잘 가져오면 최고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자기 남편과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것도 말했어요. 처음에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생략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런 형식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요새는 뭐가 그리 바쁜지 한 달에 절반 집에 들어오질 않아.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가 알 수가 없으니 주위에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많아서 난 늘 걱정이야 라고 했어요. 전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전 더 늦기 전에 사기꾼으로부터 제 돈과 시댁의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전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몰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전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시아버지가 중국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사기꾼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이제 곧 부자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제게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시아버지란 작자는 지금까지 고철만 중국의 업자에게 넘겼는데 거래를 하던 중국 공장 중에 하나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중이란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장을 인수해서 고철을 가공해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사업까지 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 벌던 돈의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모두 거짓말이고 사기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기꾼 시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몽땅 털어서 중국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한테 돈 달란 말은 안 한다. 이번에는 내 돈으로 직접 네 시아버지 사업을 도울 거야. 시어머니는 그게 시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전 재산을 털어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그의 동거녀가 했던 말을 녹음한 걸 들려주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중국 공장 인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저도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잘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며칠 뒤에 시아버지와 동업자들을 만나서 투자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저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전 속으로 그래 사기꾼 놈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기꾼들을 만나기로 한 호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를 포함해 일당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곧 큰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들뜬 표정으로 앉아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도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아주 좋아라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전 역겨운 그놈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지만 처참한 종말이 곧 닥쳐올 테니 조금만 더 참기로 하고 웃으면서 그놈이 짓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맞장구까지 쳐주면서 들어주었어요. 일당 중에 한 명이 저와 시어머니에게 투자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들려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시아버지의 동거녀가 한 말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재생했습니다.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굳어버렸어요. 저는 웃으면서 이것 보세요. 같이 사는 동거녀까지 있으면서 제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혼까지 하다니 당신 정말 웃기는 인간이야. 환갑을 넘겼으면 곱게 늙어갈 일이지 이런 식으로 추잡스럽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어 댔어요. 이런 천하에 때려 죽일 놈 같으니 나를 홀려서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내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들어? 이런 쳐 죽일 놈아. 시어머니가 악을 쓰면서 소란을 피우자 사기꾼 일당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이게 그냥 용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해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서는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 시아버지에게 조용하게 교도소 가기 싫으시면 좋게 말로 할 때 저한테서 받아간 2억 내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돈은 이미 모두 써버려서 없다고 살려달라고 제게 애원을 했지만 제가 그럼 할 수 없네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여러 차례 하더니 제게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주었던 돈은 다른 일당이 가진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사기꾼 시아버지와 갈라섰고 그 뒤로 시아버지의 동거녀도 저희 백화점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숙여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만 잔소리 늘어놓고 돈만 달라고 해서 속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면서 잘해줄 테니 그동안 섭섭했던 거 잊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그 사기꾼 놈한테 속아서 알거지 신세가 될 뻔했어 라고 하시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전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악감정을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제게 절대 돈을 달라거나 잔소리는 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어주십니다. 저희를 덮쳤던 큰 파도는 저와 시어머니의 불편했던 관계까지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